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3일 화요일 KBC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정부가 최근 677조 4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에도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는 긴축 예산안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56조 원이 넘었던 세수 결손에 이어서 올해도 23조 원 이상의 세수 결손 전망이 국책 연구기관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극심한 경기 침체 속에 긴축 재정, 세수 부족으로 지자체들의 예산 확보 전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예산 문제 그리고 정치권 이슈들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2기 지도부 체제에서 정책위원회 상임 부위원장직을 맡으셨습니다. 네. 당내에서 이제 역할이 좀 많아지실 것 같은데요. 주로 이제 어떤 역할 맡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예, 이제 상임 부위장이라는 게 이제 정책위에서 이제 주요 정책을 이렇게 조정하는 그런 역할을 좀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내에 중요한 정책의 우선순위를 좀 정하고 또 특히 여당과 같이 협의해서 처리해야 될 주요 법안이라든지 또 예산안 처리에 관한 어떤 기본적인 방침을 정하고 하는 역할을 좀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이제 의원님은 이제 기재부 차관 출신이셔서 아무래도 이제 예산이나 뭐 이제 이런 그 경제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좀 많이 알고 계시고 또 이런 것들을 민주당 안에서 주로 제안도 하시고 또 여당과 협상도 하셔야 될 자리에 있으신데 이제 국회의원이 되신 이후로 이제 첫 정부의 이제 예산안을 보게 되셨습니다. 이번 예산안 이제 대략적으로 나왔는데 첫 소감이랄까요? 어떻게 평가가 되십니까? 예, 아까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긴축 예산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금년도 예산 증가율이 2.8%였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3.2%니까 조금 나아지긴 했습니다만은 지속적으로 현재 긴축 예산 기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판단하는 기준이 재정 지출 증가율이 경상성장률하고 이제 비교를 해봐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내년 경상성장률이 4.5%니까 이제 경기 중립적이지도 않고 경기를 약간 후퇴시키는 이제 그러한 역할을 좀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제를 약간 있지 않습니까? 경제 활성화를 이렇게 뒷받침하는 게 아니고 약간 그런 하강시키는 그러한 규모로 지금 이번에 예산이 책정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윤석열 정부는 법인세 인하와 같은 대규모 감세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수 부족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 주요 원인이 바로 그런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지적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또 따라오는 이야기들이 이거 결국에는 부자 감세라는 지적 부자 감세 아니냐 이제 이런 지적들도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경기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는 긴축 예산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감세와 재정 건전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 이제 정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의 목표는 그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기조 자체가 이게 쉽게 달성될 것처럼 지금 보이지 않다 보니까 국민들이 불안한 것 아니겠습니까? 정부의 이런 기조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경제 상황에 맞게 이제 재정 정책의 기조가 이제 세워져야 되겠죠. 지금과 같이 이제 경기가 약간의 이제 하강 국면에 좀 있고 또 이제 세수가 안 좋은 상황에서는 우선 가장 중요한 게 안정적으로 세수를 좀 확보하는 거겠죠. 그 감세 기준은 좀 맞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감세 기준은 당분간 중단하고 세수 안정을 위한 적정한 세수 확보가 좀 우선이 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4대 공적연금처럼 정부가 마음대로 줄일 수 없는 의무 지출은 5.2% 증가했는데 정부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야 하거나 현안에 대응하는 이런 정책적인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재량 지출은 0.8% 증가에
그렇습니다. 이건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예, 이제 그게 정말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이제 법정 경비와 같은 경우에는 있잖아요. 이제 정부 의지와 관계없이 지출을 좀 해야 이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재량 지출이야말로 이제 정부가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여력이 되는 이제 지출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SOC 예산이라든지 산업을 진흥하는 예산이라든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예산이라든지 또 R&D를 하는 예산들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거짓 증가율이 지금 없다는 거거든요. 작년하고 같은 수준이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경제 활성화를 지금 굉장히 필요로 하는데 그것을 뒷받침할 지금 재정 여력이 없기 때문에 재정 지출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계속 지금 저희가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내수 침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내수 침체를 극복할 수 있는 거는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 지출을 늘리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제 이에 대한 여력이 지금 없기 때문에 내수의 어떤 침체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 좀 이런 상황. 그래서 굉장히 좀 안타깝게 생각을 좀 하는 거죠. 뭐 상황을 좀 전환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런 카드나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기대하기가 요원해졌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네, 네. 자, 윤석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 긴축 기조에 대한 책임을 이제 문재인 정부로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긴축 기조를 하면서 터져 나오는 불만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불만에 대한 응답으로 그 원인을 문재인 정부 때문이다라고 돌리고 있는 겁니다. 최근 국무회의에서 지난 정부가 5년 동안 400조 원 이상 국가 채무를 늘렸다. 재정 부담이 이때 크게 늘어서 지금 정부가 일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이제 이런 말도 나왔습니다. 작년에 취임 1주년 기자회견 때도 지금 같은 내용의 발언을 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도 하셨고 제2차관도 맡으셨습니다. 할 말이 많으실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집권 3년 차에 전 정부의 탓을 하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답답한 측면이 좀 있는 거죠. 지난 정부 때 400조 국채가 는 게 좀 사실이죠. 근데 왜 늘었을까요?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죠. 그리고 모든 나라들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재정을 늘렸죠. 그렇지만 우리는 재정을 늘린 그 폭이 그리고 국가 부채 증가 폭이 상대적으로 좀 적었습니다. 재정 지출 증가 폭으로는 여타 선진국에 비해서 한 절반 정도 늘어났고 국채가 늘긴 늘었습니다만은 증가 폭도 다른 나라의 한 3분의 2 수준이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재정 성과는 어땠습니까? 저희가 21년도에 경제 성장률이 무려 4.6%였습니다. 그리고 22년 1사분기에 취업자 증가가 100만 명이 넘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가장 먼저 빠르게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를 정상화시켰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은 투입 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재정을 넣어서 경제 성과는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성비가 높은 재정 운영을 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고 당시에 국제기구에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데 굉장히 성공적이었다. 그리고 굉장히 모험적이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국채가 늘어난 그 숫자만 가지고 볼 일이 아니고 왜 늘었는지 그리고 그걸 늘려서 어디에 쓰였는지 그리고 그에 따라서 경제가 어떻게 회복됐는지 이런 성과 측면까지 다 본다면은 정부의 주장은 전혀 근거가 좀 없고 다만 지금 정부의 재정 경제 성과가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돌리는 어떤 그러한 억지 주장이 아닌가라고 저희 민주당에서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난해에 56조 원이 넘는 세수 펑크가 났습니다. 정부는 추경이 없이 대응을 계속했고 기금으로 돌려막는다 이제 이런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자만 6,600억 원 정도 물었다 이제 이런 보도도 많이 나왔습니다. 최근에는 우체국 보험 고객들이 납부한 보험료 적립금에서도 돈을 빌려 쓴 사실이 알려져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세수가 줄어들면서 돈이 없으니까 자꾸 이렇게 기금 같은 거를 통해서 거기서 이제 돈을 빌려다 쓰고 하는데 이게 이게 윗돌 빼서 아랫돌 맞기, 아랫돌 빼서 윗돌 맞기 약간 이런 느낌도 좀 들고요. 네. 임시방편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이제 의원님께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네.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정부가 작년에 이제 56.4조라는 아주 역대급의 세수 결손이 생겼죠. 그러면 세수가 결손이 생기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네, 저겁니다. 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조세 감면 폭을 줄여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정부는 부자 감세를 통해서 조세 감면을 오히려 좀 늘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세수가 부족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정부 안에 있는 여유 재금
여유자금을 갖다 쓰게 된 거죠. 그 여유자금이라 하는 것이 이제 외국환 평형기금인데요. 그 외환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실탄으로 가지고 있는 이제 비상지원입니다. 그거를 그냥 20조를 갖다 이제 일반에게 적자 보전용으로 좀 활용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정부가 좀 국채를 많이 발행하고 있기 때문에 국채 이자를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8.6조 정도 됐는데 그것도 그냥 상환을 그냥 밀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연체 이자가 붙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자가 이자 비용을 아까 지금 양컨이 말씀하셨던 그런 이자 비용이 이제 발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위법과 편법적인 이제 재정 운영인 겁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제 지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부가 함부로 이렇게 재원을 무리한 방법을 동원해서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 장치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부가 이번에 국가재정법을 제가 이제 발의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세수 추계를 정기적으로 해라. 그래서 그 세수가 일정 부분 결손이 생기면은 그거를 추경을 편성해서 국회에 와서 어떻게 재원을 조정할 건지, 그리고 또 불가피하게 세출 조정하지 않겠습니까? 세출 조정도 정부가 마음대로 하지 말고 국회의 뜻을 받아서 동의를 얻어서 하라라는 그러한 절차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이번에 법안을 좀 발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정부가 독단적인 재정 운영을 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자, 내년도 예산안이 어제 국회에 이제 제출된 만큼 상임위와 예결위 심사를 거쳐서 이제 오는 12월에 확정이 될 계획입니다. 기재위와 예결위 소속이신데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들여다보실 예정입니까? 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경제를 좀 활성화시키는 거겠죠. 지금 현재 수출은 좀 좋은 편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내수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수출의 성장 효과, 내수 진작 효과는 지금 발생하기가 좀 어려운 겁니다. 그만큼 수출과 내수의 골이 깊은 거죠. 그래서 별도로 내수를 부양하는 그러한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 재정 지출이 필요하다. 저희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제일 지금 내수 침체로 고통받고 계시는 분들이 누구십니까? 자영업자들이죠. 자영업자들의 어떤 경쟁력을 확보하고 여기에 매출을 늘릴 수 있는 지역사랑 상품권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 증액을 반드시 이제 국회에서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미중 간에 이제 기술 패권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도체와 같은 2차 전지, 반도체 이런 등등 분야에서 우리가 경쟁력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의 첨단 기술을 개발하고 우리의 상대적 격차를 유지하기 위한 R&D 예산을 증액시키는 어떤 그러한 노력들을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전개하려고 합니다. 네, 내수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이 첨단 기술의 경쟁력 확보를 해나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 배정에 있어서 신경을 가장 먼저 쓰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광주 동남을 지역구 의원이십니다. 이제 지역구이시다 보니까 지역 예산도 신경을 당연히 쓰실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일단 정부 예산안에는 광주광역시 국비 확보액이 3조 3,244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지난해보다 5.8% 늘어났는데 이게 사실 그 전년도에는 좀 줄었기 때문에 이게 엄청 늘었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늘어난 것은 좀 다행이죠. 총선 공약으로 ABC 공약, 그래서 AI, 바이오, 컬처 이런 부분의 산업 발전을 약속을 하셨고 또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나가실 예정이신데 예정이실 텐데요. 자, 구체적으로 좀 이제 이런 부분들 우리 그 동남을 지역구와 관련해서 산업 발전 측면에서 어떻게 좀 예산을 꾸려 나가실 예정입니까? 예, 맞습니다. 이번에 이제 정부 예산안이 확정이 됐죠. 그래서 제가 가장 힘썼던 분야가 저의 공약이었던 ABC, 그러니까 인공지능, 바이오, 문화, 관광 분야에서 미래 먹거리 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 기반이 되는 인프라 예산을 확보하는 데 주력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동남을 지역에 이번에 반영된 국가 예산이 한 1,200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가장 신경을 썼던 것이 바로 이제 첫 번째가 인공지능 관련입니다. 광주 원도심에 인공지능 사관학교가 있습니다. 이 사관학교의 운영비 42억 원을 이제 반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조선대학교를 벤처 창업 중심 대학으로 저는 지금 지정하고자 하는데요. 관련된 예산이 좀 확보가 되었고 내년에 공모를 통해서 조선대학이 창업 중심 대학으로 선정이 된다면은 한 50억에서 100억 정도의 신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요건도 좀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신경을 썼던 분야가 바로 이제 우리 아시아 문화 전당을 그야말로 문화 산업 발전소로 만드는
때 필요한 예산을 좀 반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문당 하면은 생각날 수 있는 대표적인 킬러 콘텐츠를 제작하는 그런 예산, 그리고 우리 지역 예술인들에게 창 제작 기회를 부여하는 그런 예산, 그리고 아시아 문화전당 지하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상에 어떤 상징 조형물을 이제 조성하는 예산 등등을 꼼꼼하게 지금 반영을 제가 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네. 자, 방금 이제 뭐 지역 관련된 예산 이야기를 하셨지만 좀 걱정이 되는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정부가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조성위원회를 현재 대통령 직속에서 총리 직속 기구로 전환하는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아무래도 대통령 직속 기구가 총리 직속 기구로 되다 보면 위상이나 이제 이런 부분들에 좀 떨어질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당연히 뒤따를 수밖에 없는데요. 그리고 이제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조성 사업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도 지금 삭감이 됐습니다. 국회에서 이게 회복이 어느 정도 좀 돼야 될 텐데요.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먼저 위원회 문제는 이제 대통령 직속하에 위원회가 너무 많고 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게 없다라고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정비하는 차원에서 아마 우리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조성위원회도 지금 포함이 좀 돼 있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은 이거는 특별법에서 대통령 직속 기구를 했기 때문에 그 원법의 취지를 살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이제 그러한 시도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노력을 좀 하겠다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아시아 문화 이제 중심 도시 관련된 이제 예산이 좀 많이 삭감을 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예산실장하고 할 때는 그 관련 아시아 중심 도시 예산이 한 500억 정도 수준까지 올라갔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172억이 이제 이번에 됐거든요. 예, 물론 많은 사업들 집어넣습니다만 그런 사업들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한 어떤 그런 측면도 좀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신규 예산들이 지금 제대로 반영이 안 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꼭 필요한 그러한 우리 광주 온도심의 문화를 진흥시킬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은 저희가 꼭 챙겨서 넣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뭐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조성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위원회만 콕 집어서 이제 그 격화가 된 게 아니니까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 큰 걱정은 또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또 예산 문제도 아직 국회에서 예산을 다루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이 국회에서 또 충분히 많이 회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신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어떻게 결론이 나는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치권의 이슈를 이야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22대 국회가 어제 첫 정기국회 개회식을 했습니다. 역대 최장 지각 개원이라고 하는 불명예를 피하지 못했는데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불참을 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불참한 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 그러니까 6공화국에서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의원님도 이제 어제 첫 개원식이셨는데 뭐 어떤 느낌이셨습니까? 소감이 좀 궁금합니다. 예, 굉장히 안타깝고요. 뭐 빈자리가 분명히 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여러 이제 협치도 말씀하시고 하셨는데 중요한 거는 구호로 그쳐서는 안 되겠죠. 실제 행동으로 이제 옮겨야 되고 이제 국회가 개원하는 그 자리에 반드시 대통령께서 계셔서 정말 국회를 존중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어야 되는데 매우 안타까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이제 뭐 대통령의 참석 여부가 좀 초미의 관심이었는데 좀 뜻밖이었다. 결국에는 정말 불참을 하는 거냐, 이런 여론도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자, 한 차례 미뤄졌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회담은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 합의가 됐다라고 평가를 했죠. 당내에서는 이제 이 회담을 했으니 두 당 대표가 서로 주고받은 이야기들, 뭐 공개된 이야기도 있겠지만 비공개로 나눈 이야기도 꽤 많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후속 조치를 좀 이제 진행을 해야 될 텐데요. 이제 이런 부분들에 정책적으로 좀 어떤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예, 이번에 이제 여야 대표 간에 첫 번째 그 대화의 물꼬가 이제 튀었고요. 거기에서 이제 합의된 것 중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이 여야 간에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민생, 현안, 공약 사업들에 대해서는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자라고 했고, 그것을 위한 이제 협의체를 구성하자, 이렇게 지금 되는 겁니다. 그에 관한 이제 후속 작업들이 지금 있잖아요. 차분차분 진행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건 조금 더 이제 경과를 지켜보아 주시고, 중요한 거는 정말 이제 뭐 금융투자소득세라든지 상당히 여야 간에 이견이 있고 하는 문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간격을 좁혀가는 그러한 논의의 장들이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정말 여야 간에 격이 없는
이러한 협의가 이루어지기를 좀 기대를 좀 하고 있고 저희 민주당에서도 반드시 여야 협의를 통해서 조속히 관철해야 되는 그런 민생 예산 그리고 법안 리스트를 저희들은 지금 만들었고요. 그거에 대해서 협상 대안을 지금 만들고 있는 과정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이제 좀 설명을 해주셨지만 금투세나 이제 이런 이야기는 조금 뒤에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언론에 공개된 것이 특히 실시간으로 공개됐던 것이 이제 두 당 대표의 머릿말 모두 발언이었기 때문에 거기서는 조금 이제 날선 이야기들 오고 가서 이게 회담이 잘 됐으려나라고 했지만 의외로 이게 이제 비공개로 나눈 대화에서는 뭔가 좀 협의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짐작해 할 만한 그런 징후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자, 이제 뭐 각계 두 대표가 나눴던 회담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을 각계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한동훈 대표가 제안했던 제3자 추천안을 받아들여서 최혜병 특검법을 재발의했습니다. 두 차례나 대통령이 거부한 법안을 이번에 이제 세 번째로 발의하면서 여당 대표인 한동훈 대표가 언급했던 방식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에 야권은 굉장히 큰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한동훈 대표가 최혜병 특검법 추진을 철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제 이런 보도도 나와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좀 이게 서로 헷갈리는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 대표 측은 오보라고 대응에 나섰지만 친한계로 불리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한 대표가 결국에는 국민의힘에 가서 그 당에서 이 특검법을 어떤 식으로 받든 설득을 해야만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당내 설득 작업이 지금 좀 지지부진한 건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당내 설득을 못 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될까요? 예, 이 이슈 자체가 이제 여권 내에 상당히 이견을 좀 달리하고 있는 거고, 이 특검의 어떤 당사자격인 대통령께서 어떠한 입장을 취하느냐,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한동훈 대표와 약간의 이제 시각차와 또 입장 차이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조율이 지금 필요한 좀 상황이고 우선은 그 약간 갈등으로 비춰지는 측면도 지금 있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대표 회담에서 이게 합의에 이루지는 못했지만 공식 의제로 다뤄졌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금투세 문제입니다. 민주당 안에서도 지금 이 관련된 당론이나 이 공개된 당론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금투세 관련해서 민주당 안에서의 지금 논의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전체적인 좀 분위기가 궁금합니다. 민주당 안에서 지금 어떤 식의 분위기인지요? 예, 이제 금융투자 소득세는 이제 원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게 선진적인 형태의 이제 과세 방식인 거죠. 언젠가는 우리가 이제 가야 되는 거죠. 지금은 금융투자 상품 간에 다 이제 과세 방식이 다릅니다. 그것을 이제 통일시킨 거고 지금은 이제 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하는데 이제 손실까지 감안해서 순소득에 대해서 이제 과세를 하는 거고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거를 이율시켜서 이제 공제를 해준다는. 그러니까 상당히 주식이 갖고 있는 그 위험성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완화시켜주는 그런 좋은 과세 방식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게 신규 로 이제 도입이 되기 때문에 이제 조세 저항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금을 매기는 그 공제 있지 않습니까? 한도를 좀 높이는 이런 대안도 있고 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이제 암만 좋은 제도라 하더라도 여하튼 정책 수요자들이 이에 대해서 저항감을 가지고 있다면 이거는 깊은 다시 이제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민주당에서는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우려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시킬 부분은 좀 이해를 시키고 또 우려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책적인 대안을 저희들이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대안을 가지고 이렇게 설득하고 소통하는 어떤 그런 과정을 이제 거치리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이런 내부적인 노력과 함께 또 여야 간의 대표회담에서 이제 논의됐던 게 단순히 이제 과세 방식 이외에도 우리 주식 시장을 어떻게 활성화시키느냐라는 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가 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주식이 지금 저희가 디스카운트 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지배구조 개선이고 또 여러 가지 합병이라든지 회사 분할을 할 때 이게 소액주주의 이익이 무시가 되고 대주주 이해 중심으로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회사를 경영하는 이사들이 보다 소액 주주의 이익에
충실하는 뭐 그러한 제도적 과제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제도적인 측면까지도 다 감안을 해서 같이 논의를 하자. 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좀 지금 논의가 있지 않습니까? 범위가 좀 커졌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다 검토하면서 결론이 좀 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투세 이제 관련해 가지고 이게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전반적인 주식 시장의 상황이나 지금까지 미비했던 개선해야 될 부분까지도 지금 논의가 되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야기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진 느낌이 드는데 그럼 한편으로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논의를 여야가 뭐 이렇게 개탄 없이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렇게 범위가 또 넓어지다 보면 논의가 지지부진해지거나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도 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어떤 식으로 좀 논의들이 좀 정리가 돼야 될까요? 어찌됐든 간에 지금 중요한 거는 이제 내년도 1월 달부터 시행을 이제 하도록 돼 있고 이제 그걸 제도를 시행하려면 상당히 준비 기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조만간 이제 결론을 낼 수밖에 없는 좀 상황이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 민주당 그리고 또 국민의힘에서 각각의 입장 정리가 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정리된 입장을 가지고 다시 협의를 할 겁니다. 모처럼 만에 그 여야 대표들이 뭐 같은 주제를 놓고 이야기를 하고 또 이후 후속 조치까지 이어지는 만큼 국회 안에서 좀 뭔가 참신한 해법이 나오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 가장 뜨거웠던 이슈 중 하나는 검찰의 문재인 전 대통령 피의자 적시입니다. 전 사위의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서 문 전 대통령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뇌물 혐의로 전환을 했습니다. 민주당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왜 지금 이 문제가 나왔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의심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굉장히 좀 현재 뭐 진행 중인 그러한 거고요. 하여튼 약간의 이거는 뭐 정치 탄압이나 이제 보복적인 약간 그러한 측면도 좀 있어 보이는 것 같고요. 하여튼 뭔가 복잡한 여건 내에 뭐 정치 역학이 또 이러한 좀 상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 또 뭐 이렇게도 생각들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제가 뭐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에는 좀 그렇고요. 자, 끝으로 지역민분들 또 광주 시민분들, 유권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추석입니다. 이제 8월 한가위 가장 이제 풍성한 우리 이제 잔치가 돌아오는데 우리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아직 여러 가지 농산물 가격들 아직 많이 밥상 물가 아직도 좀 비쌉니다. 그리고 지금 무엇보다도 경제가 너무 안 좋고 특히 내수가 안 좋아가지고 우리 서민 경제 매우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우리 민주당은 어찌됐든 간에 내수 경제를 살리고 가장 어려운 우리 서민 경제를 살리는데 여하튼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이거를 관철시키는데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광주가 이제 광주 비엔날레도 곧 열리고 충장 축제도 열리고 아마 풍성한 뭐 축제들이 많이 열릴 겁니다. 여하튼 우리 광주 시민 여러분 즐거운 명절 되시고 또 광주를 대표하는 이런 축제가 이렇게 잘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저희가 많이 뒷받침하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는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당대표를 포함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 별 4개 육군 4성 장군 출신 김병주 최고위원 등 최고 지도부가 연일 윤석열 정권의 계엄 선포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의도 초대석 정치권 현안 여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최고위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민주당에서 연일 계엄 관련한 주장을 쏟아내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뭐 한마디로 좀 황당무계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무슨 노림수가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그게 뭘까요? 그러나 뭐 제가 보기에는 하여튼 가능성이 전혀 없는 이야기를 우격다짐식으로 국민들한테 일단은 퍼뜨려 놓고 뒷수습해보자 뭐 그런 뜻 아니겠나 싶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법조인이신데 헌법 개헌법을 보면은
이제 계엄 국방부 장관이나 행정안전부 장관이 건의를 하면은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대통령이 선포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네. 지금 행안부 장관, 국방부 장관, 대통령 다 같은 고등학교 충암고 출신이었는데 이게 뭐 우연이냐? 거기다 방첩사령관, 뭐 777 정보부대장, 정보사령관 이게 다 중앙고인데 이게 뭐 좀 뭐가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야당 시각은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네. 그러면 지금까지 계엄 대통령이 계엄 선포할 때 계엄 건의가 없어서 계엄 선포를 못한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네. 그리고 말씀하신 헌법 조항을 말씀하시니까 네. 헌법에는 전시 또는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잖아요. 네. 근데 지금 전시입니까? 그러면 전시에 전시에 네. 준하는 비상사태인가요? 전혀 그렇지도 않는데 어떻게 계엄을 선포한다는 겁니까? 그리고 저는 예를 들어 정말 북한이 남침을 해서 서울 일원을 점령하려고 하고 있고 교전 상태가 벌어지고 있고 치안 유지는 되지 않고 곳곳에 테러나 무장 폭동이 자행된다면 이미 경찰력으로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이제 군인을 동원해서 현장을 제압해야 될 때 그때 계엄을 선포할 수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지 지금 그 상황에서 계엄을 선포할 여건도 아니고 그런 상황이고 또 하나는 설사 그 계엄을 선포한다 하더라도 국회 제적 과반수의 의원들이 그 연명으로 결의해서 계엄을 해제를 요구하면 곧바로 해제를 해야 돼요.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계엄을 선포한다는 것인지 가능하지 않는 이야기를 마치 가능한 이야기처럼 계속 하니까 처음에는 그저 저분들이 정말 좀 이성을 잃고 실성을 냈나 싶었는데 이제는 뭔가 노림수가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말씀하신 뭐 국가 비상사태 이걸 뭐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대통령 탄핵 국면이 펼쳐지면은 이거를 일종의 국가 비상사태로 간주를 해서 계엄으로 맞서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 의심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탄핵은 하고 그다음에 탄핵 이후에 계엄을 할 가능성이 있으니 그러면 맞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요. 자, 탄핵 소추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대통령이 권한이 정지되잖아요. 그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탄핵 국면을 만들고 있을 때 우리가 탄핵 소추하자 이럴 때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건가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저는 정상적인 사고 구조가 있는 분들이라면 이게 계엄을 선포할 그런 상황이 조성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 그다음에 정 그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그 민주당이 가만히 있을 건가요? 민주당 의원들이 모여서 민주당 의원들 연명으로 그냥 계엄 해제 요구를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결과가 뻔한데 계엄 선포를 할 수 있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계엄 해제 요구 막으려고 국회의원들, 야당 의원들 체포 감금 뭐 그런 시나리오도 예전에 있지 않았냐 뭐 그런 언급까지 하던데요. 그렇게 해서 더 한 이야기는 뭐 42명 이상을 현행법 체포를 해서 구금하면 계엄 해제를 못한다고 하는 또 정신이 온전치 못한 분이 한 것 같은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아니 체포 구속을 하더라도 그분들이 의사당에 모여서 의결을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연명으로 서명 날인해서 요구서를 내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국회 본회의에서 뭐 의결 그런 절차가 아니라 그냥 헌법 전문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나 하면 제적 과반수가 요구하면 계엄을 해제하게 돼 있어요. 무슨 뭐 제적 과반수가 출석해서 출석 과반수가 찬성하고 반대하고 이런 의결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요구의 형식은 큰 상관이 없는 그렇죠. 요구서를 내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말씀 듣고 보면은 이게 일단 뭐 계엄이라는 게 뭐 그냥 보통 국민 상식으로 봤을 때도 지금 이게 대명천재 가능하겠어 뭐 이런 생각을 할 텐데 아니 저는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는지 그래서 뭐 농담 삼아 이야기를 한 거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조승래 의원인가요? 제보가 많이 들어오고 있고 차차 공개하겠다고. 저도 민주당 의원들이 집단으로 이성을 상실한 실성한 상태다. 이런 제보가 많이 들어오는데
증거는 차차 공개할 예정입니다. 제발 네. 실상한 얘기 좀 하지 말고. 그런 제보가 오고 있나요? 예, 뭐 앞으로. 근데 이게 복기를 해보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전인 그 2016년에 추미애 당시 민주당 대표가 지금 뭐 계엄 선포한다는 뭐 그런 얘기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근데 당시 이제 정부 여당 군에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했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집권하고 국방부 문건들을 보니까는 실제 모여서 계엄 문건을 작성하고 뭐 포고문 이런 것까지 작성을 해서 2017년 특정일을 기해서 뭐 계엄을 선포한다 뭐 그런 계획서 문건이 나왔잖아요. 어쨌든 그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면? 그런 주장을 했죠. 예. 그렇게 해서 천인공날 범죄 사건이라고 하면서 내란 음모죄로 전부 수사를 했죠. 그래서 다 무혐의 처분을 했죠. 그리고 네. 그 보고서를 만든 네. 그 몇 명이 서너 명이 직권남용죄로 네. 기소가 되어서 재판을 받아서 가벼운 벌금형 또는 죄가 되기가 좀 애매해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죠. 네. 말씀하신 대로 그때 당시에 문재인 정권에서 네. 문건 흔들면서 천인공날 범죄라고 하고 네. 떠들고 말씀하신 대로 모여서 계엄 포고를 하기 위해서 모의를 했다면 다 내란죄 아닙니까? 수사인데 200명이 넘는 사람 수사했는데 네. 사실 무근으로 밝혀졌잖아요. 근데 지금 와서 네. 그때 그런 거짓말 해놓고 지금 와서 그게 사실이냐 또 떠들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앵커께서도 네. 그렇게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어쨌든 문건이 나온 거는 사실이잖아요. 그 근데 문건이라는 게 네. 그 내부적으로 네. 예를 들어 뭐 계엄을 선포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검토해 봐라. 네.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하급자가 보고서를 만든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상급자가 그런 보고서를 만들게 한 것이 직권남용이다. 왜 쓸데없이 이런 사실도 없는데 이 사실을 상정하고 이 보고서를 작성하게 했느냐. 그걸로 처벌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뭐 내란 목적이나 실행 차원에서 작성한 게 아니고 야,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냐 한번 뭐 좀 알아봐라 뭐 이런 정도 차원이었다는 말씀인 거네요. 뭐 그런 것으로 지금 나중에 네. 유야무야되고 흐지부지 돼서 그렇게 지금 결론이 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민주당에서는 이걸 왜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해프닝이 아니라 한번 뭐 말한 게 아니라 지금 지속적으로 여러 사람이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뭐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말씀드렸다시피 네. 정상적으로 판단하면 민주당 전체가 실성했다고 볼 수 있는데 네. 그거는 뭐 아직까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사실은 상당한 노림수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 하나는 네. 이재명 대표 개인적으로는 11월 달에 있을 네. 그 판결 자신에 대한 판결 10월 11월에 지금 선거법 위반 사건 그리고 위증교사 사건 두 건의 사건들이 예정되어 있거든요. 네. 이 판결에 대해서 그 판결이 선고되어서 자신이 이제 당선 무효형이 선고가 네. 되면 아무래도 지도력에 상당한 위축이 있을 것이고 또 많은 분들 중에서는 이런 이재명이 계속 우리 당을 이끌어도 되느냐 뭐 그런 식의 그 의구심을 가질 분들이 생길 수 있고 네. 그런 때 대비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해서 완전히 우리를 전부 다 잡아들이고 강권 통치를 하려고 하는데 내가 지금 리더십을 계속 유지해 가야 된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기 위한 한 가지 이 수단으로 상정하고 있는 것 아니냐. 어차피 기왕 김민석이나 김병주 같은 사람이 떠들고 있으니까 거기에 편승해서 그걸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자신의 그 리더십을 공고히 하기 위한 한 가지 수단으로 이야기하는 것 아닌가. 네. 또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탄핵 국면이 되면 계엄을 선포할 수도 있다 네. 하면서 이 탄핵의 밑자락을 깔기 위해서 계속 지금 밀고 나가는 거거든요. 특검이니 네. 특검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검사 탄핵, 온갖 탄핵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금 이 내용도 결국은 탄핵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민주당은 상식적이지 못하고 가능성도 없는 일을 끌어들여서 지금 탄핵을 끌고 가려는 탄핵으로 끌고 가려는 하나의 중간 단계로 이 계엄을 이야기한 것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근데 국회 압도적 제1당이고 공당인데 정말 아무 근거도 없이 그 본인들의 어떤 정치적 의도나 노림수를 위해서 계엄을 언급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럼? 과거에 김대엽 사건, 네. 또 광우병 사태, 그리고 최근에는 그 서울시장 선거에 무슨 생태탕 사건, 그리고 저 후쿠시마 원전에서 방류한 그 오염수가 우리나라 해역에 스며들어서 전부 다 해역을 오염시킬 거라고 부추긴 괴담, 그리고 온갖 괴담이 많죠. 그 외에도 네. 그런 분들이 이 상습적으로 벌이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생각하면 이해가 되지 않지만 네. 정말 실성한 분들이 아니면 벌일 수 없는 그런 해괴망측한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늘 해오던 분들이기 때문에 아주 확신에 차 있는 그런 분들이 들어있죠. 한마디로 계엄 괴담이다 뭐 그런 말씀이신 거네요. 괴담이라기보다는 잘 짜여진 정치적인 그 선전의 한 방편 아닌가 생각합니다. 선전 방편이라고 하니까 이게 무슨 생각이 나는데 어제 김용현 국방부 장관 그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 뭐 여성으로는 처음 투스타 출신이라고 하는데 이분이 그 이재명 대표를 볼셰비키 레닌에 비유를 해갖고 막 한바탕 또 소란이 일었던 모양인데 뭐 또라이 이런 원색적인 비난도 나오고 그건 어떻게 보셨나요? 뭐 하여튼 그런 표현까지는 하지 않는 것이 좋겠지만 네. 저도 지금 오죽하면 실성하신 것 같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좀 이성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네. 이제 너무 극단적으로 치닫고 또 특히 민주당은 이 다수의 힘으로 모든 국정을 마비시키는 이 단계에 이르니 점점 언사가 거칠어지는 것 아닌가. 그리고 그 중재를 할 세력이나 또는 네. 중립지대에서 조금 완충 작용을 할 분들이 거의 사라지고 전부 극단으로 가야만이 이제 살아남는 이런 정치판이 되다 보니까 네.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계엄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한동훈 대표가 이재명 대표와 대표 회담 그 비공개 회담에서 이제 최상병 제3자 특검 관련한 얘기가 나오니까는 내 처지가 좀 그렇다, 당내 상황이 좀 그렇다, 뭐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뭐 그런 얘기 한 거가 맞는 건가요, 그런데? 제가 뭐 네. 대표님께 여쭤보지는 못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런 이야기 한 적 없다고 부인했잖아요. 특히 뭐 내 처지가 그렇다 뭐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부인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어쨌든 네. 우리 당 민주당과는 달리 당 대표와 원내 대표가 그 업무를 분담하고 있는 이원 저 투톱 체제거든요. 네. 그래서 당 대표는 당헌에 의하여 당무를 총괄하고 네. 원내 대표는 교섭단체의 대표로서 국회 운영에 최고 책임을 최고 권한을 갖는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최상병 특검법을 발의하고 국회에서 처리를 하는 모든 과정은 원내대표가 그 주도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 그거는 보니까 뭐 보기에 따라서는 대표는 여기서는 빠져 계시라 손 떼시라 뭐 이렇게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빠져 있으라가 아니고 대표께서도 가장 강력한 그 영향력이 있는 당원이죠. 네. 그런데 이제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의원총회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대표께서는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말씀하시고 또 의원들에게 자신의 입장을 네. 설득하고 이해를 구할 수도 있죠. 우리 당은 민주당처럼 이재명 대표 뭐 일극체제라고 하던데 1인 독재체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그 야오당이 이른바 한동훈 안을 수용해서 제3자 특검법안을 공동 발의를 했고 동참하시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 당장 뭐 한동훈 대표가 그거를 뭐 결정하고 그럴 수는 있는 상황은 아닌 거네요.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일단 근데 이제 아마 또 제3자가 추천했으니 네. 이것은 맞다. 뭐 그런 식으로 민주당이 이 우겨가면서 한동훈 대표를 공격할 가능성이 있고 네. 또는 한동훈 대표가 이것을 수용할지 말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국민의힘 내에서 분열이 일어나기를
또 그 조장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들어서 지금 네. 제안했을 가능성도 크다고 봅니다. 어쨌든 심히 그 동기가 불순하다. 불순하고 오로지 이 국민의힘을 분열 내지 내부 네. 분란을 일으키기 위한 미끼로 던진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제 국회 개원식 윤석열 대통령이 오시지 않았는데 이게 87년 민주화 이후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안 온 거는 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는데 국내임 내부 뭐 평가나 분위기 같은 건 혹시 있을까요? 물론 대통령께서 국회에 와서 그 네. 개원을 축하하는 분위기가 된다면 참 좋았죠. 네. 그래서 개원식에 오시지 못한 사태에 대해서 아쉬워하는 분도 있겠죠. 근데 말씀하신 대로 87년 이후에 그 민주화 체제가 형성된 네. 이른바 현행 87년 체제 이후에 대통령이 개원식에 가지 않은 것은 처음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 언론도 다 그렇게 평가를 하던데, 근데 87년 체제 이후에 네. 이런 그 괴이한 국회가 구성되어서 이렇게 국정을 거의 마비시키고 네. 국가 권력 중에서 국회가 이렇게 난동을 부릴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 이 국회도 처음이죠.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 입장에서 네. 표현은 국회 운영이 정상화되는 것이 우선이다 이런 표현을 하셨지만 네. 제가 보기에 현재 국회가 정상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아닌가. 근데 제가 봐도 정상은 아니에요. 이거 정상이 아니죠. 근데 뭐 야당에서는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부부가 제일 큰 원인을 제공하고 원인 있는 거 제공은 아니에요? 저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죠. 그분들이 네. 정상적으로 국회를 운영하지 않고 있죠. 그리고 모든 것을 그 네. 두 분 스스로가 사법적으로 지금 교도소를 가셔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든 교도소 가지 않기 위해서 온갖 네. 방탄국회를 운영하면서 특히 네. 체포동의안 뒤에 숨기도 하고 국회의 권력을 이용해서 탄핵을 남발하고 심지어 자신을 수사한 검사도 탄핵하고 네. 또 이제 자신의 그 처지에 대해서 우호적인 방송을 하게 하기 위해서 공영방송의 임원진을 재선임하려는 네. 그 시도를 막기 위해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들도 연속적으로 탄핵하고 이런 일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더 문제이지 그러한 과정에서 국회가 네. 지금 잘못되었다는 것이지 지금 말씀하신 네. 김건희 여사 또는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국회가 잘못 운영되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그 여당 야당 인식 간극이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이걸 뭐 어떻게 뭐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없잖아요. 뭐 국회는 국회대로 뭐 알아서들 하시라 뭐 이렇게 계속 갈 수는 없잖아요. 자, 그게 이제 고민스러운 일인데요. 어쨌든 이 정치의 그 기능, 특히 국민의 의사를 모두 대변해서 국민의 의사를 모아서 정치를 하는 기본적인 기능에 지금 고장이 났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궁극적으로 선거에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 그 전까지는 어쨌든 조율을 해서 하나씩이라도 해결을 해나가는 것밖에 수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